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었던 환경단체들이 있었죠. 이들은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요. 이후 한 달 만에 원문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들에는 청와대 정무, 민정 이렇게 배포됐다고 명시가 돼 있었고 특히 두 개의 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문건에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서 투쟁 계획을 파악하고 국민적인 거부감을 조성하라 또는 환경단체 간 갈등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서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 활동을 무력화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는 모르는 문건이라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국정원이 요청도 하지 않은 문건에 표시를 해놨다는 뜻인데 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걸까요? 살짝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들 소개해드리죠. 명랑 인터뷰에서는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윤석열 마케팅에 나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화제 말말말 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오늘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방금 정세균 총리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공론화한 당사자시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전에요. 지난 9일 한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에 공조를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네.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지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건지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건 맞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이상 이거에 대해서 사후 검증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민주주의를 위한 권력 감시라는 목적이 있는데 네. 과연 정부위원으로 들어가서 사후 검증에 참여하는 게 네네. 시민단체의 중립성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후자가 의견이 많아서 네.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 1차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 평가들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오늘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결정을 했거든요. 네. 결정을 했는데 일단 오늘 조사 결과가 2시 반에 TV로
제가 출연한 TV에서 봤는데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 네. 어떤 의미죠? 일단 저희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정부 발표 결과는 결국 LH 공사 직원 10,000명, 좀 이렇게 단순화하면 대략 10,000명입니다. 네. 10,000명 중에 20명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그 발표 내용에서 좀 제약 사항이 있는데 발표를 저는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총 10개 필지에 LH 공사 직원 14분 그리고 매매 대금 100억 원, 100억 원대. 대출금 60억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이 정도로 그렇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네. 근데 정부 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는 20명. 전직이 몇 분인지 물론 이제 전직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직은 확인할 방법은 없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현직으로 확인했으면 그 현직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직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근데 네. 그 전직 여부를 전혀 밝히지가 않았고 네. 그다음에 투기 규모도 도대체 몇 개 필지에 몇 제곱미터인지 매매 대금은 얼마인지 대출금은 얼마인지 그냥 총리실 20명이라는 발표만 보면 결국은 투기한 분들이 계속 돌려가면서 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TBS에서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요. 그 국토 LH 공사 직원 중에 네. 25분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을 못해서 네.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는 거예요. 네. 네.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내부 투기 혐의자는 네. 20명이 아니라 45명으로 그분들까지 보는 게 포함하면 그렇죠. 45명 포함하는 게 적절하고요. 네. 다만 이제 개인 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혐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정부는 뺀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국민들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몇 분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제 투기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추후 이제 혐의가 발견이 되면 수사에 넘기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 동의서를 못 받은 분을 25명 쏙 빼고 아까 어떤 기자님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가 답변한 게 소수다. 근데 소수다. 근데 정부는 지금 20명 발표하고 미동의자는 25명이라고 하면 소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발표는 매우 좀 부적절한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25명 빼고 20명이 맞다라면 네.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0명 중에 제가 퍼센티지를 생각해 보니까 99.8%는 문제가 없고 0.2% 정도의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건데 아무튼 나머지 25명도 개인 정보를 보니까 늦게 제출했다고 해요. 네. 이것도 조만간 실태 조사 결과를 빨리 발표를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 지난주 발표 났을 때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뭐 10필지 그리고 한 분이 하루 정도 조사해서 그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14명이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며칠 동안 조사했는데 거기에 사실 이제 질적으로 따지면 10분의 1도 못,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이라는 게 그냥 수사이긴 합니다만 너무 밋밋하거나 허탈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국민들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네.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에서 한 거는 실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절차가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총 4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전수조사. 지금 한 게 전수조사고요. 네. 그냥 행정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임의 조사를 한 거죠. 네. 두 번째, 여기에서 투기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발생이 되면 이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로 넘어가죠. 그래서 현재 총리실에서 발표한 거는 이 20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로 넘기겠다라는 취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제 수사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투기이익 환수예요. 이 투기이익 어떻게 환수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자회견하면서도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걸 맨 처음에 형사고발로 들어가지 않고 감사 청구로 들어간 이유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 그리고 1990년대 1기 분당 일산 신도시 개발 그리고 2000년대 2기 판교 동탄 신도시 개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불거진 거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구조를 통해서 투기 이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네.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시스템을 바꿔내야 한다. 근데 그 바꿔낼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국회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4가지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지금 조사한 거는 1차 실태 조사인데 1차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20분만 나왔고 아직 25명이 미동의서를 받아서 아직 안 나왔다. 그 질문 이제 여러 갈래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국토부나 LH 전 직원의 이 동의를 받아서 이 부동산원의 토지거래 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한 네. 거고 그 대상은 2013년 12월 이후부터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13년 12월 이후부터 특정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2기 신도시 개발이 되고 나면 근데 LH 공사가 하는 건 이제 주로 토지 개발입니다. 네, 토지 개발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2기 신도시 개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신도시 개발 부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 투자군요. 그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를 검토한 게 제가 알기로 201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5년 앞으로 당겨서 조사를 한 거고요. 네. 시기적으로는 2013년부터 조사한 게 맞고 그래서 12월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특정한 뭐 왜냐하면 2013년 1월도 있을 테고 2월도 있을 텐데 12월부터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짚어봤고 네. 이게 또 정치적으로 왜 박근혜 정부까지 해서 이제 물타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 공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지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것을 할 거면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실명으로 했겠냐, 차명으로 했겠지, 뭐 가족들 다 동원했겠지, 직인들 동원했겠지. 이거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차명 거래는 그러니까 공직자 A가 실제로 이제 공직자 아닌 B에게 비명의로 이제 토지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차명 거래를 사후에 수사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서 차단을 하면 돼요. 네. 그 먼저 들어가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현행 부동산 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실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실명으로 하지 않더라도 현행 부동산 실명법상 대법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차명 등기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명 투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차명 투기의 2가지 목적이 네. 첫 번째 탈세 목적, 두 번째 이 사건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목적. 은폐하기 위해서 네, 어. 자신을. 그래서 이런 차명 거래를 나중에 사후 수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명 거래를 아예 막으려면 부동산 실명법상 차명 거래 시 이 토지를 돌려받을 수 못하게끔. 근데 법이 왜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그게 1970년대 결국 그리고 이제 입법권의 영역인가요? 지난 50년 네. 동안 이제 뭐 공공연한 비밀인데 우리나라 이제 공직자들 상당수가 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참 오래 많이 들었죠. 부를 쌓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은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함부로 이거를 개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저는 차명 수사, 차명 거래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차명 거래를 아예 뿌리 뽑을 수 있게끔 근절시키는.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뭐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 1기, 노무현 정부 때 2기 그때부터 쭉 해서 구속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처벌도 받았습니다만 이어져 온다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네. 드리면 투기 이익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 지위를 박탈될 가능성 네. 그리고 형사처벌이 위험될 가능성 이거보다 투기 이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투기 이익을 더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LH 무슨 뭐 직원이 블라인드 익명으로 게시판에 내가 여기서 지금 직장 안 다녀도 땅 투기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평생 해서 공무원에서 얻는 월급보다 많다. 뭐 이런 식의 글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LH공사 직원이 허위로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뭐 딱 나무 하나 딱 심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농지를 이제 취득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 사건을 저희가 발표한 10필지 보면 그중에서 9필지가 농지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네. 9필지가. 네. 농지인데 이분들이 이제 LH 공사 직원들이 본인이 농사 짓겠다라는 허위 영농 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이 농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 이분이 이제 판 농민들은 지금 속이 터지고 엊그젠가도 농민분들이 LH 공사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집회 시위를 했는데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농사도 짓지 않는 LH 공사 직원들이 본인들 보상받겠다고 그렇죠. 네.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이런 네. 농지 취득 취득 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농지법 위반 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예를 들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용농 계약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지금 시흥시하고 광명시인데 네네. 시흥시장하고 광명시장님이 LH공사 직원한테 당신 농사 지은 거 가짜니까 처분하라고 매각 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법으로요. 네. 아. 근데 다만 또 여기에 또 한계가 있는데 처분 명령은 할 수 있는데 LH공사 직원들이 또 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권고 사항입니까? 어, 어떤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장이 뭘 할 수 있냐면 네. 매년 1회 토지 매매 가격의 5분의 1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안 팔더라도. 그러면 5년 지나면 원금은 회복되는데 근데 그분들의 투기이익은 회수가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환수해야 되고 소급 적용해야 되고 늘 있는 얘기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은 항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혹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좀 대안을 지금 당장 저 이익들을 제대로 좀 환수하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고 하시죠, 일단 변호사님.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게 소급해서 처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되게 강하신데 그렇죠. 이건 안 돼요. 소급해서 형사처벌하는 건 우리나라 헌법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급 행정을 통해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하다. 행정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입법적 대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네. 현행 공사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하면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만 돼서 단순 징계 사유가 돼요. 네. 이거를 형사처벌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형사처벌할 때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상장 기업의 내부 직원이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네. 투기이익을 얻으면 벌금의 3배에서 5배까지 회수해요. 그래서 이런 투기이익 환수를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이렇게 엄벌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차명거래에 네. 대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하자라는 게 저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30초 정도 드릴게요. 꼭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게- 제가 사실 저는 중심에 있어서 정확히 국민들의 분노하고 공분이 정확히 이렇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투기를 하신 분들 개개인에 관심을 주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분들 처벌받으면 또 몇 년 후에 또 반복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게 하는 이 구조를 구조. 어떻게 개혁할 건지 그리고 이 구조를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입니다. 국회한테 이 법을 도입하라고 입법하라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여론을. 좀 그렇게 네. 형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진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뉴스 원정대의 새로운 얼굴 혹은 뉴페이스. 네,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저희 TBS에 가끔 간혹 나왔는데 간혹. 이렇게 또 명랑시사에서 명랑하게 뵙게 돼서 네. 영광이고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똑똑합니다. 뭐 아, 저 목소리나 알죠. 이런 네. 게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네, 거 방송도 봤어요. 너무 네. 잘하고 또 법지식도 훌륭하고 저는 든든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네. 네. 저희들도 많이 든든합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네, 오늘 뭐 이 이슈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논란, 정부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앞에서 이제 그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과 네, 인터뷰를 김태현 방금 변호사님. 했습니다만 많이 아쉽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준 저도 변호사님? 똑같이 생각보다는 엄청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20건 정도가 의심스럽고 네, 일단은 그 전수조사였지만 또 지금 네. 공개를 안 했던 자기 네. 정보를 공개 안 했던 일부 뭐 한다 하더라도 40여 건 정도라면 생각보다는 다행인데 그래도 이건 안 된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그때?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적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건 안 된다. 그렇죠. 단 이런 한 생각.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게 일인데. 지금 됐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그래도 그나마 적어서 다행이다. 10,000명 중에 뭐 40여 건이라고 보면 또 그 적을 것 같거든요. 네, 그보다는. 네. 사람들이 그냥 느낌이라는 게 정말 적게 나왔다,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 이런 느낌보다는 그건 이제 굉장히 젠틀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설마 저거밖에 없겠어 이런 분노가 이거 이제 좀 브리핑 보고 있죠. 더 우라통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빙산의 변호사님은 어떻게 일각이라고 보십니까? 보는 시각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개인정보 동의받아서 본인 명의로 관련 지역에 두드러지게 이제 신도시 근처에 이제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나 하긴 한 건데 그 민변하고 이제 참여연대가 13명에 대해서 이제 정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네. 7명이 추가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고요. 또 2차 조사가 남아 있긴 한데 뭐 경기도, 인천, 지방 공기업 대상으로 이제 전수 조사를 한다는데 네. 왜 이게 그냥 일부만 잡혔다고 생각이 드냐면 차명 거래를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예, 본인 명의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차명으로 명의 신탁해서 네네. 투기를 한 사람일 텐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드러나야 되는데 이번 조사의 한계는 일부 있다. 네. 하지만 또 2차도 남아있을 수 있고 또 3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정세균 총리가 브리핑에서 변창흠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네.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 원내 대표단 식사를 하면서 이제 변창흠 장관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양쪽 모두 그러니까 민주당도 청와대도 일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일단은 장관을 좀 보호하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정 총리 발언을 보면 뭔가 톤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재직 시절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 정말 자유롭지 않죠. 그렇지만 또 딜레마에 있는 게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에요. 네. 만약에 경질을 하거나 사퇴를 시킨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냐고 봤을 때는 또 언제 인사청문회를 할 거면 또 언제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거든요. 어, 그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런 것 고민일 같아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지금 어떤 질책을 받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경질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권, 여권에서는 이렇게 좀 비판을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그래도 경질을 할 수 없는 상황. 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 경질이 아니라 사퇴 쪽으로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결단.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또는 이런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야무야 넘어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그동안 방관해왔다는 것, 제도 개선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새로 들어온 사장과 대표의 책임보다는 재임 기간 좀 더 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판이 일다 보니까 이제 변 장관 같은 경우는 LH 사장 재직 시 그 평가를 얻거나 받게 될 성과급 뭐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일단 성과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은 2019년도에 경영평가에서 A 등급 받았습니다. 이때 네. 7,900만 원 성과급을 책정받았고 네. 뭐 또 그 당시에 뭐 이 알려진 바에 따라 윤리 경영 항목은 또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낙제점이었다 하는데 뭐 공공주택 사업 등 그걸 잘했다고 높이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 본인은 그 상황에서 이제 3년간 정도 해가지고 3,993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앞으로 내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할 지급돼서
지난해 한 50%를 받았고 네. 50% 나머지는 이제 올해 내년에 분할 지급 받는 것으로 지금 그걸 전해지고. 따지면 최대 뭐 받는 것까지 가정하면 1억 5천 정도를 아,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 총수들도 문제 생기면 돈 내고 막 재단 만들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기부 약속으로 이 문제, 이 성남 민심이 좀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부가 결국 뭐 일회성이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네. 양희원영 그 의원도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장의 어떤 문제를 다급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돈 문제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좀 진정성이라든가 진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과급을 기부하는 걸로 성남 민심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희원영 어머니의 어떤 네. 그런 문제도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태년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기도 하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00명 다 그래 받자 이렇게 가고 네.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정기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거기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기 다 뭐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국민들이 하는 상황이긴 네.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가족들의 중에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 예를 들면 재산 신고하면 직계까지 하던가요? 직계는 해야 됩니다. 직계까지는 예. 다 하고. 근데 직계 중에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죠. 뭐 아들 거는 예. 뭐 공개할 수 없다. 공개 이런 안 할 수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뭐 그런 네. 부분이 지금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음. 일단 여당 의원 몇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양의원, 뭐 김경만 의원이라든지 네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 먼저 건 것 같아요. 우리 다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그래 묶고 더블로 그럼 청와대도 해보자 더블. 라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면 뭐 국민 입장에서야 뭐 나쁠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조사 발표 오늘이 1차 조사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고 앞으로 더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수사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지난 2일 민변에서 이걸 발표를 했고 압수수색을 한 게 지난 9일이었고 일주일이나 걸렸다. 압수수색 영장을 늦게 발부받아서 이것을 사실상 시간 벌기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은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거는 일단 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좀 그렇죠. 설명해 이게 주시죠. 지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나 이거는 상당히 빨리 했는데 네. 법원의 발부 과정의 시간이 좀 끌어졌다고 합니다. 네, 금토일 예, 이렇게 3일, 시간이 4일 정도 걸리면서. 끌어졌다는데 또 네. 법원 입장에서도 뭐 검토가 또 돼야 되니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으면 법원이 조금 더 빨리 서둘렀으면 오해의 여지는 없는데 왠지 법원이 이 시간을 끌었는 거를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거는 그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않다는 검찰도 생각입니다. 바로바로 청구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시간이 늘어진 건가요? 보통은- 지금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말에도 발부하지 않습니까?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업무 시간 음. 종료될 쯤에 이제 청구가 되다 보니까 월요일쯤이나 돼서 발부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중에 전담 영장 판사 제도, 24시간 영장 제도 네.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 사실은 뭐 중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내리는데 네. 이 사건은 사실 초기에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치려면은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피의 사실이 일단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13명이나 이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신속하게 이틀 3일 만에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협조가 됐었는데 법원에서 좀 살펴볼 게 많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건 아쉽지만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라고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그렇죠. 있고 지금 수사협의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문제가 되는 학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24시간, 48시간 어. 새벽이라도 영장을 빨리 받아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긴급한 당직으로 것들. 판사님들이 있는 당직 거죠. 판사들 네. 있죠. 네, 그 그런 저도 것들이 지금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전직 판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당직 판사가 있어서 주말에도 네.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그런 들은-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건의 성격을 그렇게 막 1초 신속하고. 1분이 그렇죠. 이렇게 급하다고 판단 안 하신 거군요. 뭐 강력 사건이라든지 아주 어. 중대한 사건. 그래서 그 판단이 조금 전 아쉬웠다고 보는 이번에. 거거든요. 어. 그래서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시간적 간격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영장이 했으면 났었으면 더 빨리 치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라는 아쉬움. 얘기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마케팅 나선 후보들 진짜 이제 뜨는 우량주가 되고 있어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면서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역시 소통하고 있다. 네, 어떤 모종의 소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직접은 모종이 아니니까 아마 그러니까. 뭐 지인 통해서 측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네. 화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서로 서울시장 후보들 입장에서는 나를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한마디라도 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구애 작전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아가서는 윤 총장이 어찌됐든 대선 후보 지금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까지 염두하고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이 네. 보궐선거 이전에 그렇게 눈에 띄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통이라는 해석들이- 거는 여러 가지예요. 네. 건너서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단체 채팅방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의 소통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갖고 네. 뭐 후보들을 만난다 그런 행동은 아마 그 이후에 보궐선거 이후에 할 거로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 전으로 할 거로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 걸 봤을 때는 약간은 자가 발전적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네.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다 그런 좀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소통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아는 건너서 검사나 통해서 한번 연락 좀 해달라 하면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게 소통이니까요. 그 2012년 안철수 후보 제2의 안철수 후보를 보는 느낌 요즘 나오는 참 민망한 기사들을 네.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판이 열렸는데 오세훈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안 후보도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얘기를 단순 하고 안부 연락해도 소통은 소통이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사람한테 윤석열 총장 아는 사람한테 네. 좀 잘 계시냐고 물어보면 그게 간접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안부 인사 전합니다. 안부 인사 이렇게. 뭐 전화든 말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도 윤 총장을 언급했습니까? 일단은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 그리고 네. 윤 전 총장의 연대설에 대해서 윤 총장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다 소설이라고 전해 들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나랑 소통하고 있고 연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빛 미래에 대한 전망이지 사실의 근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박영선 후보의 입장이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실제로 해서 그게 야권 표로 간다고 한다면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좀 수그러뜨려야 되는 입장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 과정은 잘 네. 되고 있습니까? 논의가? 뭐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됐을 때 뭐 가정이긴 하지만 이제 안 네. 됐지만 네. 보다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어떤 모습이요. 둘 다 뭐 그렇고 또 오세훈 후보가 이건 저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거든요. 100%. 뭔가 양보하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막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많이 좀 업이 돼 있는 상황 아닌가. 자신감. 난 누구도 이길 수 있다.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식의 어떤 많은 것들을 좀 해준다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모양새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룰이죠. 그 룰을 이제 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좀 불협화음은 들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룰에 따라 가지고 승부가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단계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후보들 간에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임박해서 엄청나게 신경전이 있을 텐데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두 분 다 이제 변호사 분들이니까 오세훈이 아니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파기환송이었습니다. 파기환송의 핵심적인 부분은 네. 그거예요. 무죄로 나왔
있었던 그 박원순 전 시장과 권 여사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에게 해외 방문할 때 미행을 지시한 권양순 사실관계가 여사?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에 났다가 그것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거론된 세 가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나 영향력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한마디로 워낙에 권한이 많고 이 막강한 권한을 함부로 쓰게 되면 굉장히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조직 특성상 이렇게 미행을 지시하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단순히 국정원장의 일을 보조하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 지금 그러니까 1심 다르고 네. 2심 다르고 네. 지금 대법원 판결 또 이렇게 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다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심에서는 상당히 지금 혐의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 네. 뭐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꼭 기본적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했던 거 그것도 직권남용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산도 좀 횡령을 좀 했습니다. 예산 횡령. 예, 그래서 1억 5천 예산 원래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 거를 네. 예산을 횡령했던 부분도 있고요. 음. 거기다가 종북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또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 네. 횡령 부분하고 예산 사용죄하고 또 대통령 당시 MB 대통령한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던 거, 2억 원 뇌물로 전달한 혐의까지. 그거까지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수십 개의 범죄 혐의인데 그 중에 직권남용죄가 지금 계속 이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다 보니까 법원 법리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네. 2심에서 무죄가 됐던 게 지금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기환송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유죄로 봐서 형이 사실상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음. 지금 7년형을 지금 받은 상황인데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정원 혹은 국정원장의 그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법원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핵심적으로는. 공무원보다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 업무 지시를 했을 때 크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근거 없이 했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보통 직권남용죄가 무죄 가능성이 많은 됐었죠. 문제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조금 더 그 강화된 시각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신 손정혜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도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시간입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검색해 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대기질이 좋지 않죠.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정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올 봄 들어 처음 발령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저도 이게 오늘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이 물을 잠깁니다. 정말 2리터 이상 마시고 있거든요. 오늘. 물 많이 마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하늘을 계속 봤는데 정말 뿌예요. 뿌옇고, 잿빛입니다, 오늘. 그렇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대기질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아침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겼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지난해 유독 그 공기가 깨끗했던 이유로 코로나19를 좀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공장이 멈췄으니까.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장이 다시 가동돼서 이런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답은 날씨에 있는데요. 동해상의 고기압에서 깨끗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반대편에서 다른 고기압이 장벽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네네. 반대편에서 장벽처럼 이렇게 막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날아가야 하는데 날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 한마디로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뭐 대기 정체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이 장벽 때문입니다. 네.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이고요.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서 2년 만에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농도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뒤덮었던 예. 그 201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어질까요? 일단은 평소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죠.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자, 먼저 내일 남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양도 제법 많고 바람도 불어서
남부 지방은 공기질이 깨끗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자, 그렇지만 중부 지방은 충청권에만 비가 조금 내립니다. 비구름이 비껴갈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이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네. 예,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은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네. 예, 일주일 가까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습니다. 조금 오래 가는군요. 이 예, 수도권 예. 쪽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네.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때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네. 다음 요건 중에 한 개 이상 충족할 시에 발령이 됩니다. 당일 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자, 또 당일 0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다음 날도 50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상될 때, 자, 내일 75마이크로그램 초과, 즉 매우 나쁨이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네. 오후 5시에 발령이 되고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대략 이제 세 가지인데 한 개 이상 충족 시 그렇죠. 발령이 된다. 그중에 한 개만 해당돼도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일단은 먼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네. 수도권에 5등급 차량이 한 29만 대가 있어요. 29만 대. 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운행해서는 안 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자, 그리고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뭐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요. 건설 공사장 먼지 많이 나잖아요. 네네. 방진 덮개를 씌우거나 노후 건설 기계 사용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인천의 석탄 발전소 2기를 포함해서 네. 전국의 석탄 발전 21기는 오늘 가동을 중단했고요. 네. 32기는 출력을 80% 정도로 낮춰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간 그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네. 차량 이부제를 하게 되면 또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그렇죠. 우려돼서 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주차장 폐쇄 조치는 이번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어제 처음 발령됐고 오늘 이미 시행 중이죠. 오늘도 예. 대기질이 안 좋아서 5시에 재발령됐다고 하고요. 내일도 오후 9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그래- 5등급 차량이신 분들은 네. 운전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행동 요령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예, 일단은 뭐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침방울 차단 마스크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KF 등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고 우리 승원 씨처럼 물 많이 드시고 물 2리터씩. 네. 예,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네. 기관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말말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달 사건 개장에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구미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 사건, 아동학대 사건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사망한 아이의 생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배상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 기사를 읽고 여러 번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번 읽었는데 일단 이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 예, 사건 자체는 뭐 저희에서도 여기 영양시에서도 했었죠. 네.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에 있는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그 발견한 사람은 이 아이의 외조모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집주인이 그 집이 그 원래 부모가 다른 데로 이사 간 상태에서 네. 뭐가 좀 이상하니까 네. 그 집 청소를 해달라고 해서 이 외조모가 들어가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 그 DNA 그 미라 상태의 아이의 DNA를 채취해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네. 그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처음에 그렇게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이제 살인 혐의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 그 사람의 DNA. 모관계가 안 된 거죠. 말하자면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고 예. 그 신고를 했던 50대 외할머니 B 씨가 어머니인 걸로 밝혀진 그렇죠. 거죠. 예. 지금 DNA는 거의 거짓말을 안 뭐 하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수에서도 이상하니까 몇 번을 교차 검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왔을 때는 이게 모녀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아니라 자매 관계 혹은 그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형태로 되면 DNA 비율이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25% 50%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형제 자매. 예, 그런 형태가 돼버려 갖고 바로 경찰에 통보를 하고 사건을 확대한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근처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신고했던 사람이 친모로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외할머니라고 주장했던 분이 사실상 친모였더라.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황이 다 부정돼야 됩니다. 뭐냐면 청소해로 올라갔다 발견했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주장이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 아이를 거기서 키우고 있었는데 죽게 되니까 겁이 나서 신고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네네. 그리고 그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사실은 언니인 사람이 김모 이사 씨. 간 것도 네.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놓고 갔고 이 친모가 내가 키울 테니까 놔두고 가라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버리고 도망한 것을 알려진 그 20대 김모 씨라고 하죠. 예, 그 예. 김모 씨. 그러니까 그분 같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사실상 친모가 그 할머니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 알아서 하시라, 나는 이제 간다. 약간 뭐 이런 정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김모 씨가 한 말이 전 남편의 아이니까 나도 몰라라 그냥 갔다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친모 당신이 키우셔. 나는 내 아이를 낳게 될 테니까 나의 삶을 찾아가겠소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네. 지금 보도를 읽으면서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20대 김모 씨 당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또 그 외할머니 B 씨는 나는 출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보도를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이 20대 김모 씨와 그 외할머니 실제 친모 50대 B 씨가 동시에 출산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가 지금 둘인 건가요? 하나인 건가요? 지금 이들의 주장으로 보면 둘입니다. 그렇죠. 둘이어야 맞는 건데. 할머니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고 그게 이제 숨진 아이고 그렇죠. 김모 씨 20대 그 사람도 출산했는데 그 아이는 어디 간지 모르는. 지금 사라진 상태죠. 네. 그러면 얘기를 다시 돌려보면은 원래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없었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석 씨만 낳은 아이가 있었고 자기의 친모의 출산한 아이를 맡아주는 조건으로 그냥 거기에 데리고 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놓고 네. 왜냐하면 친모가 위에 네. 사니까 네, 네. 놓고 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이를 지금 어딘가 존재하지도 않은 아이를 찾는 것보다는 네. 그게 더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으면 기록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 그렇죠. 없는 거고. 왜냐하면 기록이 있으면은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건 그렇죠. 바로 병원만 확인해도 되는 거를 네. 경찰이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삭인 모습을 보여줬긴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에는 출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산된 아이는 한 명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대 김모 씨는 사실상 엄마를 위해서 연출을 했다. 그렇죠. 임신한 것처럼 연출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거짓이었고 실제 아이를 낳은 건 한 명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가 참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성모 관계죠? 씨가 이 김모 씨를 낳았을 때가 20살이 안 됐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젊더라고요. 네, 아주 젊죠. 왜냐하면 네네. 40대, 50대 갓이고 이분도 20대니까 나이 차이가 20살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 어떤 과정 속에서 김모 씨가 가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연결선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감정선이 나온다고 봅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거짓말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들 주변에 남자들 많았지만 네. 이들 중심선은 이들 둘이 가장 중심선인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심선을 찾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는 딸과 뭐 위아래층에 있었는데도 교류가 없었다고 그래서 아무리 교류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 위아래층에 사는데 6개월간 모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처음에 보도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에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좀 이해가 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그때 방송했을 때도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죠. 위층,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2층, 3층에 있는데 네네네. 오다 가다 마주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합리적인 것은 이 딸이 김 씨가 자기 친모를 위해서 뭔가 여출을 하다가 바로 빠져주고 그리고 원래 친모가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외할머니를 공범 혐의로 검거를 한 거죠, 경찰이? 예, 오늘 좀 전에 구속됐습니다. 구속됐습니까? 이성적 약취 혐의로 구속됐고 원래의 힘인 그 김 씨도 살인이나 방조 그리고 보조금 김 씨는 예, 네네. 그건 지금 그냥 그대로 구속된 거고요. 네네, 구속된 상태였죠.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 기소돼서 재판할 때는 약간 혐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죠? 지금 상태에 이것의 주범이 누구냐? 그럼 만약에 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건 성모 씨가 네네. 다 계획했고 김모 씨는 일종의 동조밖에 안 한 거고 네. 그러면 이게 혐의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주범과 공범 이게 완전히 주와 조가 다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사망 원인 그냥 방치해서 사망했는지 사망한 거 확인하고 그냥 도망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지금 추정하고 계시나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 걸 딱 봤을 때 미라 상태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 상태에서 온도 조건 이런 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상태가 애초에 죽은 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은 아이를 그대로 계속 돌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돌봤어야 된다. 오히려 사망한 이후에도 예, 계속.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못 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죽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영아 살인 후에 유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DNA 검사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래서 지금 그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국가수가 다 못 그렇죠. 벗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가수도 이걸 본인들이 하다가 소위 말하는 황당해서 너무나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재검사를 했다 뭐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몇 번 확인했을 몇 겁니다. 번 예, 확인하고 그렇죠. 그제서야 확신을 가지고 경찰에 이제 노티스를 해주는 그런 상황. 이 생모의 심리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모 씨죠. 성모 씨 심리 그러니까 같은 할머니. 경우는 네네. 한번 자기 친딸을 버린 경험 때문에 음. 사실은 두 번째 딸이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더 있었을 수 있는데 그 감정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자기가 보호하고자 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상태라든가 행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다른 상태로 봐서는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이 두 분이 상당히 그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김모 씨랑 엄마 성모 씨랑. 성모 씨가.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딸이 어머니를 닮는 것처럼 사실 불행한 인생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를 보면은 좀 그런 예, 느낌도 그렇죠. 예. 들죠. 삶을 네.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탈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경찰이요. 아이의 생부로 추정되는 내연남의 신원을 확인하고 긴급 유전자 검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생모가 이 남성과 공범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예,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네. 이 가족 관계 중심은 다 어머니와 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연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자 제공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몰랐을 것이다. 네. 그리고 신경도 안 썼을 것이다. 굳이 뭐 이런 거는 아마 오히려 더 무관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더 이들만의 비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았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거나 어떤 정보가 더 셌을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 지금 이 가족 간에 오고 간 어떤 문자들 경찰이 확인했는데 정상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라고는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8672번님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생모로 확인된 그 할머니 성모 씨는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떤 죄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아마 미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은 미여성명도 약치지만은 네. 만약에 주범 관계라고 하면 살인, 미필적거리는 살인 쪽에 지금 김모 씨가 받는 혐의가 다 그대로 이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지만 중간 과정에서 다른 어떤 이유 말하자면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나타나고 하면 형량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걸 본인이 얼마나 자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백 여부에 따라서 예, 예. 형량에 좀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이상한 말. 네, 오늘도 두 분 나와 주셨어요.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겨레 이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재입니다. 오늘도 그냥 이상한 말들이 참으로 많네요. 네. 코너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말말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네. 먼저 첫 번째 말은 LH 직원의 말인데요. 꼬우면 이직하던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입니다. 네, 말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네, 네. 자세한 내용 MC 장원 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이 LH 직원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올린 글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성나 있는 민심에 이 기름이 부어졌는데요. 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난 열심히 참여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 이라고 이 글을 남긴 겁니다. 조리 돌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까? 예. 네. 자, 이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자 오늘 LH가 이 게시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 퇴사한 직원이 현직임을 사칭해서 음해성 글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해당 커뮤니티의 퇴사자 정보 삭제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퇴사한 직원도 접근해서 글을 쓸 수는 있나 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네. 이제 이 글을 쓰신 분들이 퇴직한 분들이 그랬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 연일 정말 이게 딱 한 건도 아니고 한 건만 나와도 굉장히 분노가 있는데 LH 직원들로 이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글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어요. 이 뭐 현재까지 그 아직 이직 계획이 없는 두 분 다 이직 계획은 없죠. 없으신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갈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지혜 기자? 네, 저는 여기 일단 한겨레에서 정년퇴직을 할 예정이고요. 끝까지 한겨레에서. 네. 그리고 어제 이준석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약간 딱 제 마음을 건드렸는데 네. 그 얘기 뭐였냐면 그 인사 공고를 할 때 여기 입사하면 내부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거액 땡길 수 있다 이렇게 써놨으면 네. 당신 같은 사람 못 들어왔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신은 합격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네. 굉장히 조롱성의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막 돌려주고 싶은 화가 막 치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동시에 약간 슬프기도 한 게 네. 그런 내가 공부 잘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이거 누리는 게 뭐가 어때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젊은 세대한테 좀 만연한 능력주의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약간 흑화시킨 버전인 것 같아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윤리 의식이랄까, 어떤 네. 공공성이랄까 이런 거는 그냥 1도 없고 네. 내가 뭔가 쟁취한 거예요. 이 직업을 쟁취했고 나 고생해서 있었으니까 네, 뭐 그게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대가를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듯 보입니다.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논리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공채 개그맨이었으니까 네. 뭐 취준생이었던 적은 없지만 네. 이제 개그맨 공채 시험에 이제 합격하려고 노력을 했던 적은 그렇죠. 있죠. 여러 번 근데 시험을 보셨겠죠. 근데 이제 네. 같이 이제 준비하던 개그맨 이
지망생들이 먼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같이 만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고동락하고 고생했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말 조심하거든요. 원래 그렇죠. 작은 말, 의도가 담기지 않은 작은 말에도 이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이기도 하고 원래 가고 싶은 방송사에 가지 못했던 친구들한테도 이게 그 방송사에 자기가 원하던 방송사에 간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엄청 가시 박힌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단어 하나, 뭐 형용사 하나 때문에. 나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대놓고 상처 주려고 한 말이고 네. 본인들의 이런 이 위치에 대해서 자랑하는 듯한 이 허세 어린 글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 터지면 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풍자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누리꾼들이 각종 패러디를 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두 개 보고 네. 정말 또 뒤로도 한번 넘어갔는데 네. MC 영원 씨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이 LH 알파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써놓고 보면 한글 내, 나의, 네네. 뭐 이런 내가 뭐 이런 내와 내하고 비슷하네요. 한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패러디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 예능이죠. 나 혼자 산다. 네, 아시죠? MBC. 네. 거기에 이제 나 혼자 산다를 LH로 바꿔서 아. 내 혼자 산다. 네. 그리고 네. 명화죠. 밀레 이삭줍기. 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제목을 바꿔서 밀레 3기 신도시 예정지 묘목 심기 제목을 바꾸기도 했고요. 아니, 그림만 보면은 딱 상상이 네.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보드 게임이죠. 네.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모두의 마블이라는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거 앞에 이제 LH를 붙여서 내 모두의 마블. 이제 이 모두의 마블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보드 네.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풍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가 봐요. 근데 다 내 거야. 그래서 LH를 또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패러디한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영화 패러디도 있더라고요. 네.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 아시죠? 알죠. 최민식 씨가 하는 대사 중에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맞아요. 술도 마시고 다 했어. 이거에 이제 내가의 내를 또 LH로 바꿔서 내가 묘목도 심고 부동산 투기하고 보상금 받고 다 했어. 뭐 이런 식의 패러디도 존재하더라고요. 예. 네. 정말 스승님이십니다. 네티즌 분들은. 예. 너무 절절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21년 신직업 등급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겁니까? 새로 또 서열이 나눠졌습니까? 네, 이것도 네. 이제 패러디물인데요. 네. 이 5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두 LH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네. 1등급은 판사와 LH 직원이고요. 1등급. 네, 네. 2등급은 유명 로펌 변호사와 형제가 LH 직원, 3등급은 변호사, 의사, 그리고 부모가 LH 직원, 네. 4등급 금융기관 친척의 LH 직원, 5등급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베프가 LH 직원. 그러니까 마치 LH 직원이 옆에 한 예,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군요. 있기라도 하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꼬집은 것이죠. 예. 이게 진짜 우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여기에 네. 나오는가 봅니다. 이게 다 화가 나니까 이걸 이렇게라도 풀고 네. 싶은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약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게 네. 진짜 약간 잘못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그로를 왜 이렇게 끄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은 이 사안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으려고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심지어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1년 남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1년 안엔 민주당은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탈탈 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유무형의 피해가 분명히 LH에 갈 거기 때문에 이 어그로의 화를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응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요. 이렇게 믿고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LH 얘기는 당분간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정권 부도덕 앞에서는 졸지 않습니다. 네, 이세 기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에 자기 SNS에 학창 시절에 졸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는 잘 졸았는데 현 정권의 비민주, 탈법, 부도덕 앞에선 절대 졸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마라톤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마라톤을 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조는 적이 없다. 정치인은 항상 사진을 많이 찍히는데 네. 조는 사진 한번 찍힌 적이 없고 차 안에서도 안 존다라고 하면서 약간 체력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인터뷰 그거에 대해서 그 글에다 올리면서 네, 잠을 오래 자시는 게 아닐까요? 수면 시간 막 9시간 이런 거. 네. 그 글에서
자기가 인터뷰를 그렇게 끝나고 나니 무자진이 굳이 차 안에서까지 졸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냐. 너무 인간미 없어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말렸다고 네. 그 이야기를 쓰며 제가 쇼맨십은 부족해도 솔직한 게 나름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라고 적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자진과 뭔가 이렇게 박자가 잘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차 안에서 안 졸면 조차 안 졸면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일 수 있다. 보자진은 이렇게 또 옆에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적을 필요가 있는 건지 너무 그 정보 과잉은 아닌 네. 것인지. 사실이라면 그 보좌진 분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까지 또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안철수 대표가 우리 말말말 코너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분이 네. 상당하세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네. 이게 이 안철수 대표께서 하시는 워딩 중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머쓱하게 하는 약간의 어색 포인트가 좀 있어요. 약간 허무 개그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 접근법이 좀 남다르세요. 어떻게? 결국 이 이야기에 하고 싶은 말은 현 정권의 부도덕 앞에선 졸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무게감이 있는 내용이니까 접근법도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좀 진지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어린 시절 조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접근한 방식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데서 오는 온도차 때문에 약간 머쓱한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제 저의 옛날 모습도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죠? 저 싸이월드 감성이라 그러죠. 네, 네, 눈물 셀카 올리면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내 인생 마지막 눈물. 이제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울지 않아. 오글거려 정말. 약간 이런 지금 긁고 있어요 지금. 네. 약간 이런 감성이거든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앞뒤 온도 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장 간식, 우리 아빠 술안주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 술안주, 우리 아빠 성장 간식 같은 느낌. 네. 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근데 가지 이게 블랙 코미디. 오히려 약간 전 의도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물론- 자체가. 예, 네. 물론 아. 장원님께는 실패한 그 효과로 가다한 것 같은데. 또 직업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쇄신을 굉장히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인간미 없다, 쇼맨식 부족하다라는 거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진짜 정치인 안철수의 심각한 최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데뷔 전에는 뭔가 그냥 부드럽고 뭐 이렇게 멘토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매력이 네. 있었죠. 예, 네. 예. 근데 최근에 볼 때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는 어딘가 딱딱하고 어색하고 뭔가 약간 로봇 같고 이런 네. 느낌이 주변에 오는 사람이 오래 거잖아요. 남지 않는다.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도 그쵸. 겹쳐지면서. 네. 그래서 대략 그걸 자기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약간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미지라는 건 글로 만들어지진 않아서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실제로 뭔가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는 또 우리가 다룰 테니까요.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절이나 좀 다녀볼까. 네, 이 기사 어떤 내용이죠? 절에 가십니까? 윤석열 총장이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퇴 전후로 주변 인사들에게 절 좀 다녀볼까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사인가요? 예, 기사였습니다. 네. 네. 윤 전 총장하고 최근에 대화를 했던 어떤 법조계 인사가 윤 전 총장이 뭐 사찰 방문 등을 통해서 기성 정치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며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네. 그래서 좀 생각 정리하면서 절에 다니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그 윤 전 총장이 불교 신자는 아닌데 네. 그 대학 시절에 모의 재판을 하면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80년대인가요? 예, 실제 재판은 아니고 모의 재판에서 그 일을 계기로 약간 좀 피신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강원도에 여러 사찰을 전전하면서 숨어 있었던 일이 있는데 네. 그때 뭐 일명 걸레 스님으로 불렸던 약간 뭐 괴승 같은데 네. 중광 스님과 만났던 일화 네. 그리고 늦가기로 결혼했던 것도 어떤 스님의 소개로 이뤄졌다는 일화 등등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로 이렇게 열심히 네. 다뤄야 될 얘기인가요? 누구 개인 친분 그러니까. 뭐 절에 간다 뭐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이럴 때 한마디로 그러죠. 과연 이게 깜이 되는가? 네. 이 기사 깜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먼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굉장히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의 후보로 나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농후하게 좀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보도에 더 조심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이나 좀 다녀볼까라는 말 한마디로 네. 기사가 시작돼서 기사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오면서 불교와 조금 관계가 돼서 네. 했었던 무용담을 적어놓은 듯한 아니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한 일이 네, 네. 그 이제 와서 기사화 될 일인가? 네. 진짜 재판도 아니고 이제 모의 재판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담고 싶어서 쓴 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곧 위인전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 그리고 이지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